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틀 전에 사임하지 않겠다던 노동부 장관이 오늘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어린 소녀들과 성관계를 즐기고 그 관계를 다른 권력자들에게 주선했다는 혐의자를 검사 시절 봐줬다는 스캔들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부에서 개인 스캔들로 사임하는 5번째 장관입니다.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냐고 묻는 질문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소수인종은 좋아하고 실망한 보수진영은 대통령에게 한 대 얻어맞았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백다운이 아니라 백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일요일부터 시작될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들은 추방 대상자 입장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와 방법을 최대한 홍보합니다. 민주당의 급진적 초선 의원 4명이 당 최고 지도자를 덜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공격하다가 인정차별주의자라는 극언까지 합니다. 공격을 받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정치란 예쁜 파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시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고, 공화당 쪽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트럼프 재선 운동에 나섰다면서 좋아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전 하원 의장과 대통령이 설전 중입니다. 전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더는 일할 수 없어서 탈출했다고 말한 게 알려진 뒤 대통령은 실패한 하원 의장이라고 트윗했습니다. 미국의 최장기 경제 성장의 끝은 어디일까? 물론 성장이 몇 년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경제 정책이 불황으로 가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의 예산 적자가 1년 전에 비해 23%가 늘어났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무역 분쟁은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해결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2번째 구조 요청팀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도와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는 미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은 당사국끼리 알아서 하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몇십 분 전에 알렉스 에코스타 미국의 노동부 장관이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치적으로 발전 내지는 세련되지네, 세비하네 이 단어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렉스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이 이틀 전에 거의 1시간 동안 기자회견에서 내가 플로리다주 검사였었을 때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어린이들을 성매매하고 굉장히 본인도 부자고 부자들과 지내고 놀고 전현직 대통령 영국의 왕자 등등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플로리다의 연방검사였었을 때 연방검사인데도 뭔가 연방 기소를 하지 않고 뒤로 몰래 그의 변호인 팀과 합의를 해서 이제 주에서만 그 벌을 받게 해서 그 벌이 굉장히 나약한 벌이었다. 이런 지적을 굉장히 받았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또 뉴욕의 지방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감옥살이를 해야지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의 결정이 옳았다. 왜 피해자들은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내가 영웅이다. 나의 결정으로 덜 솜방망이적인 형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오늘은 본인이 사임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코스타 장관입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네, 일주일 뒤에 오늘부터, 그럼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사임을 한다는 얘기고, 이유에 대해서는 또 불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이게 이제 이 스캔들로 인해서 노동부 장관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좋고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나의 문제 때문에 포커스가 이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임을 했고요. 그 얘기와 좀 비슷하네요. 영국의
미국 주재 대사가 더 이상은 그 일을 하기 힘들어서 사임한다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몇십 분 전에 보면서 팍스뉴스의 그 자문인 그 앤드류 나폴리타노가 어제 오늘쯤이면 사임할 것이다 해서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들이 금요일에 사임할 것이다 해서 금요일이 내일인데 하니까 맞다고 그래도 오늘은 I told you so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해서 5번째 장관입니다. 개인 스캔들로 물러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34만 달러인가를 그 당시까지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여행 경비 등등으로 써서 사임했고 재향군인청 장관도 비슷한 이유 또 환경청 장관도 비슷한 이유 전부 국가의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와이프를 태웠다던가 아니면 뭐 전화 부스 를 아무도 듣지 못하게 몇만 달러짜리를 설치를 했다던가 어떤 사람은 또 공금으로 어디 호텔 그 모이스처라이저가 좋다고 거기 가서 그 호텔 로션을 사오라고도 하고요. 또 재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해상충하는 딜을 하게 한 이런 혐의로 물러났고 이번에 노동부 장관이 5번째인데 제가 처음에 점점 세비해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일 처음 뭐 장관이 사임을 할 때는 사임하거나 해고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해버렸잖아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 뒤에도 또 트윗으로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완전히 그 상대방을 본인이 이제 부렸던 장관을 깔아뭉개면서 했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리고는 조금 지나면은 지금까지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니 오늘 이 장면은 대통령과 알렉스 아코스타가 백악관에서 함께 와서 그리고 아코스타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다.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점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요, 성숙해진다고 할까요?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리피트하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I didn't want anything to do with him. That was many, many years ago. It shows you one thing, that I have good taste. Okay? Now other people, they went all over with him. They went to his island. 네, 아주 뭐 오래전부터 있었어야지 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인지를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그 백다운이 아니라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백업이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No, not only didn't I back down, I backed up. Because anybody else... 왜냐하면 이 시민권자를 본인이 그 센서스국 그 질문지에 넣느냐 맞느냐에 대해서 안 넣은 채로 인수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법무장관과 상무장관이 그럼 다시 넣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꼭 일주일 만이네요. 일주일 하루 만인가요? 결국은 안 넣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 얘기가 그렇게 질문지에 넣지 않고 대신에 이제 그 연방 각 부서에 이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이 사람은 아니고 아무튼 시민권자인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시민권자인 사람 서류 미비자에 관한 데이터를 다 요구를 해서 이 데이터를 센서스국을 이제 상무부에서 주관을 하니까 상무부에 이 시민권 관련 데이터를 넘겨라라고 행정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훨씬 나은 거다. 인구 센서스 용지에 당신 시민권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좋고 더 정확하면 왜 미리 그렇게 하지 연방 대법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고 나서 그 뒤에도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대통령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적으로 계속 소송을 당할 테고 이게 결국은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확신을 했겠죠. 그리고 연방 그 대법원에서 이것을 멈추도록 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지금 상무부에서는 이민자들이 소수인종들이 더 쉽게 그 센서스에도 참여를 하고 소수인종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연방 대법관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물론 4명의 대법관은 대통령 말이 맞다고 했지만 이민자들 소수인종이 참여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이 표를 하나를 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한 것이고요.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는 한 650
250만 명 정도는 누락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하원 의원 숫자를 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또 연방 정부에서 주는 기금도 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죠. 결국은 이렇게 됐어야지 될 일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인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본인이 잘못 시도했던 것을 시인한 것이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워싱턴 이그제미너 같은 신문은 대통령이 이 질문을 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모든 부서가 상무부에 시민권 관련 데이터를 넘기라고 행정명령을 했다. 이렇게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느 신문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오늘처럼 워싱턴 포스트의 이그제미너의 포스트가 아니라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헤드라인은 잘못 잡힌 헤드라인이죠. 지금 시민권이십니까? 시민권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센서스 용지에서 뺐다 하는 게 헤드라인이 돼야지 되는 거고 보수 커뮤니티가 굉장히 놀랐답니다. Federalist Society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지만 Federalist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Studies라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이 많은 이 단체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는 충격에 빠졌다, shock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결국은 이런 결정을 빼려고 그렇게 수선스러운 춤을 췄든가 What was that dance?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한 대 크게 맞은 기분이다. Punch in the gut punch. 이런 그 표현들도 하고 있고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민권 문제는 그렇게 됐고요. 이와 함께 일요일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또 뉴욕, 볼티모어, 휴스턴 아주 대도시 10군데에서 몇 군데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가 바뀔 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런 휴스턴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도시에서 결국은 그동안 한다 하던 불법 체류자 분명히 이제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머물러 있는 불법 체류자 맞습니다. 그 사람들 2,000명을 타겟으로 해서 급습해서 체포를 한다는 건데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분명히 명단을 갖고 있지만 같이 있던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면 같이 체포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민자들이 많은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는 이민자들과 어차피 그들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함께 도시를 만들었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 세관국이 2,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하도 트윗으로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젊은 의원, 이 의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같은 경우는 아예 진보 진영에서 만든 비디오 클립까지 본인의 트윗에 올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민 관세국이 왔었을 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한 3분 정도로 제작된 그런 비디오 클립이거든요. 우리는 권리가 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면은 누군가가 새벽 5시 30분에 문을 두들기죠.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어요. 이민 관세국 직원이 왔다는 거예요. ICE 직원이 와서 문 열어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 집에 있느냐고. 집에 있는데 뭔가 경찰인데 남편을 범죄에 대해서 위트니스로 목격자로 조사를 좀 하고 싶으니까 문 좀 열어줘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친구라든가 룸메이트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어주세요 하면서 찾을 수 있다는 건데 그때 이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던 여성이 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And do not open the door.
do not open the door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당신 아이디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고 서류도 보여주시겠어요? 하고 밑으로 넣어주세요. 밑바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틈으로 만약에 영장과 판사의 사인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ut they may lie and say they do or show you 그런데 그것도 ICE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공식적인 어떤 서류처럼 보이는데 모든 서류들은 휴대폰으로 다 사진을 찍어두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며 다만 나는 같이 가자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I do not want to talk.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변호사의 입회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may enter your home using force.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 권리가 있고 만약에 법정에 서더라도 뭔가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노트를 해놓고 또 만약에 체포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연락하고 전화를 해야지 되는지를 다 준비를 하고 당신은 이 이민관세국 에이전트가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Have rights. After an encounter with ICE, take notes about what happened. 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비디오의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법 체류자라고. 불법 체류자를 국가에서 체포를 하는데 그것을 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미국의 불법 체류자, 미국의 이민법 함께 살아간다는 것, 미국의 특별한 이 상황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렇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도 얘기를 하네요. Please leave. 나가주세요. 그냥 떠나주세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되는가. 그래서 이민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고 오늘 엘리자베스 워렌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민 시스템을 만들겠다. 공정하고 환영받는 fair and welcoming immigration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미국만의 이민 시스템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인데도 이민 단속국이 왔었을 때 문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그런 비디오를 배포하는 이런 게 미국의 아주 복잡한 이민 시스템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원래의 권력 기반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권력이 있고 또 공화당 측에서는 원래의 권력이었지만 나갔고 현재의 공화당은 거의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권력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과거의 의회 권력과 싸웁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새로운 권력과 또 오래된 권력이 싸우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싸워야지 되는가.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일상에서 싸울 때 지혜롭게 싸우는 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느껴지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몇 번씩이나 트윗을 하고 있는데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올해 1월에 그만둔 공화당의 하원 의장입니다.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폴 라이언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교대를 한 거죠.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원에 다수당이 돼서 이제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은퇴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요. 그게 미국에 관한 어메리칸 카네이지라는 폴리티코의 정치 기자가 쓴 책인데 이 정치 기자가 여러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이것을 이 책에 미국인 그럼 대학살 이렇게 해야지 되나요? 어메리칸 카네이지예요. 새로운 책 이름은 곧 이제 발간이 됩니다. 거기서 폴 라이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일단 그만두고 만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늘 그 하원 의장으로 일하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나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지 되는가.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미스터 클린이잖아요. 뭐 50도 안 됐는데 하원 의장을 하고 물러난 사람이니까 28살 땐가 최초로 연방 하원 의원이 됐었던 사람인데 이 폴 라이언이 처음에는 대통령을 다른 거의 모든 공화당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공화당이기 때문에 협조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물러나면서 탈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었다. 내가 정말 거기서 에스케이프 해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상 탈출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렇죠. 계속 트럼프에 타고 있다가는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다시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 해서 탈출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처음부터 디스 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이와 관계가 있는데 어떤 가이냐면 이 가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게 나의 책임이지. 내가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니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운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는 일을 보면 하는 일마다 내가 정말로 꾸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 말상이다라고 한다던가 홀스 페이스라고 한다던가 또 와이프를 속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군다나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안 쫓겨난 백악관의 비서실장이에요. 공화당 전국위원회 출신의 라인스 프리버스가 있었잖아요. 라인스 프리버스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나를 도청했다라고 트윗을 했을 때 이 라인스 프리버스가 비서실장이 막 웃음을 터뜨리면서 폴 라이언도 완전히 트윗을 읽고 두 사람이 같이 있었을 텐데 웃음을 터뜨리면서 라인스 비서실장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도대체 이 대통령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폴 라이언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레임덕 하원 의장이었는데 오랜 동안 실패를 했었던 하원 의장인데 하면서 또 괄호 열고 내가 들어가고 나선 좀 나아졌지만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위스콘신에 가면 얼마나 박수를 받는데 위스콘신 출신인데도 폴 라이언이 가면은 사람들이 부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구 비난하는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물러난 하원 의장이고 그런데 책이 나오면 이제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나왔던 어떤 책보다도 오히려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폴리티코의 기자가 공화당 정치인들 말을 이 책에 많이 담았기 때문에 팀 알베르타가 그래서 이게 좀 주목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포커스를 두고 보는 건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데스가 뉴욕에서 28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민주당 정치인을 누르고 워낙에 그 지역은 민주당이에요. 누가 하더라도 민주당이 되지 공화당이 되진 않습니다. 뉴욕에. 그래서 이제 최연소 이번에도 연방 하원의원이 되고 나서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최근에 진보 매체와 계속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뉴요커와도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하고도 인터뷰를 했고요. 그 인터뷰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와 다른 4명의 여성들이 일한 오마르라는 미네소타 소말리아에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녔던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인 아야나 프레슬리라는 이 의원은 흑인입니다. 소말리아 태생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미시간주인 라시다 탈렙 이 의원은 부모가 팔레스타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콜테스는 히스패닉계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4명의 극렬 여성이 본인들이 콜테스가 말하자면
주장인 셈이고 본인이 스쿼드라고 우리 이 한 무리라고 4명의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이라서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 되기 전에도 우리는 낸시 펠로시를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뽑는 거니까요. 하원의장을 다수당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낸시 펠로시와 그야말로 나쁜 관계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이제 겨우 20대, 30대 초선 의원이고 지역구가 단단해요. 잡 시큐리티가 있는 겁니다. 누가 다 들어가더라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많고 특히 이 그 콜테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급좌보다는 중도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직을 탈환하려면은 중도적인 입장으로 가야지 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나이도 많아요.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서 국경에 무슨 예산안 배당하고 그 긴급 안 내고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 이제 공화당의 그 안도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해서 비난을 계속 낸시 펠로시를 해오다가 결국은 낸시 펠로시로 볼 때는 정말 그 초선 의원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4명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뭐 우리 민주당 멤버들끼리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트윗으로 하는 것도 트윗하고 보면은 이렇게 그 현실하고 정치가 다르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콜테스가 그만 이제는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을 겨냥을 해서 인종차별주의자다.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공개적으로 자신들 4명 의원들이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지도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얼마나 그 좋아하겠어요. 공화당은 심지어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공화당의 칼럼니스트는 완전히 특히 그 오카시오 콜테스가 특별위원회 한 명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키는 위원회의 위원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열정이라든가 뭔가 이상이라든가 정치적으로 그런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그 민주당을 완전히 가라앉힐 수도 있는 물론 오카시오가 선출되고 나서 내가 민주당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낸시 펠로시는 과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그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 코레스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랑 뭐 나이가 뭐 50년 차도 나고 하니까 할머니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할머니예요. 낸시 펠로시가 할머니지만 정치인을 오래 했고 그리고 워낙 부자거든요. 남편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개발업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부자고 커넥션이 많죠. 돈 끌어오는 거 잘 끌어오죠. 정치에서 오래 단련이 돼서 지금 하원의장을 얼마나 오래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다가 물려줬다가 다시 하는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 되면은 정치적으로 무척 노련한 할머니인 겁니다. 그래서 패기 누난이 얘기를 하기를 이 젊은 초선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쭉 그 낸시 펠로시가 관찰을 했을 것이다. 젊은 의원들이 핫하고 적극적이고 그런데 그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고 본인들이 그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피해자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꼭 그 낸시 펠로시에 의한 피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마구 이 4명 여성들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또 터커 칼슨이 또 막 그 방송에서 때리니까 이런 의원들에게 살해 위협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살해 위협 당한다 해서 피해자인 듯 하지만 이상에 너무 젖어서 타협이라는 걸 모른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수 칼럼니스트 공화당인 패기 누난의 지적입니다. 민주당의 문제는 지금 오카시오 그 콜테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란 오마르 같은 미네소타의 이 의원들은 굉장히 그 탤런트가 있다고 인정을 해요. 에너지도 있고 또 특히 그 콜테스 같은 경우가 결단력도 있고 말도 잘하잖아요. 액팅 능력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진해 보이고 눈이 동그랗고 크잖아요. 하고 볼 때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어떤 비극적인 스토리를 의회 청문회에서 들으면서 또 울기도 하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과 커넥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텔레비전으로. 그래서 액팅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액팅 능력만 갖고는 하겠어요. 공감하니까 울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의 문제는 이 콜테스나 미스 오마르 같은 그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아니라 계속 그 불을 뿜어내면서 이 극단주의적인 젊은 초선 의원들이 항상 우주를 천사와 악마로 보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만 맞다고 하면서 최고 지도부를 굉장히 비난을 하는 이런 그 드라마틱한 거, 이게 공화당에는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소셜미디어를 스킬이 좋기 때문에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위터나 이런 것으로 하니까 유명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렇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모든 법이 표수로 되는 거야. 의회에 들어가서 표를 봐봐. 당신들 4명 표밖에 없잖아. 때로는 공화당과 화합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성숙한 진보나 중도 진보는 이런 그 극단적인 민주당의 지도부에 굉장히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에 비해서 그 낸시 펠로시를 보면은, 물론 패기 누난도 낸시 펠로시 나이에 가까운 사람이긴 해요. 낸시 펠로시를 보면은 보통 말할 때 뭐 확실한 말도 안 하고 눈에 확 띄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는 그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그 안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비상사태니까요. 빌딩이 불에 타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공화당과 협조도 해서 이 빌도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얘기요. 빌딩이 불타고 있는데 먼저 불을 꺼야지 그 물이 들어있는 양동이 색깔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평소에 말하는 듯 하면서 다음 계획을 그 안에 숨겨놓고 있는 건데, 이건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아이젠하워가 아주 잘했다는 거죠. 애매함을 본인이 말하면서 즐기고 또 자유는 뒤에다가 딱 그 숨겨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낸시 펠로시가 사석에서 비공개 모임에서 그 한 얘기 가운데 하나도 예쁜 그 파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그 아주 예쁜 반죽 파이라든가 뭐 간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고기 반죽이요. 그런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드레싱, 우리는 지금 소시지를 만드는 거다. 잡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치가.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내게 말하시오. 트윗으로 우리 멤버 적군에게 그 칼을 들이대지 말고 나한테, 그리고 나에게 말하지 않고 지도자인 트윗으로 민주당 멤버에게 멤버를 비난하는 것이 그거 괜찮아, 오케이라고 생각했다간 그건 어림없는 일이다. Think twice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는 think twice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말을 또 붙였어요. 이 낸시 펠로시가 No, actually don't think twice. Think once. 우리 편을 트위터로 욕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 낸시 펠로시는 현명한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낸시 펠로시가 그 콜테즈 같은 그 젊은 의원들도 때로는 좀 품어야지 되는데, 젊은 의원들이 굉장히 그 타협을 안 하니까, 잡 세큐리티가 보장이 돼 있어서 타협을 안 한다. 그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다는 게 패기 누난의 칼럼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궁금하시죠? 미국 경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항상 어디까지 쭉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전문가들 예상도 엇갈리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매체를 인용해서 전해드렸던가요? 블룸버그 뉴스로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기사를 제법 긴 길이로 냈네요.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미국의 수입은 2조 6천만 달러 거둬서 뭐 같은 1년 전에 비해서 3%가 늘어났는데, 지출은 7%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국방비로 많이 들어가고 뭐 빚
빚진 것에 이자가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예산 적자가 첫 9개월 동안 한 뭐 23%가 늘어났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 정도가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 감면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워낙에 경제에 대한 예측 같은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어디로 갈 것인가. 7월 말이면 미국 경제가 121개월째 성장인데 그러면 30개월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성장한 것이고 90개월은 오바마 때 성장을 한 건데 이 수치가 1854년 이후에 정말 가장 긴 미국의 경제 성장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긴 성장 끝에는 항상 불황이 온다. 그래서 지금 본드 마켓도 경고를 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 다운턴이 올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제조업도 별로고 비즈니스 확신 지수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 주식 시장이 좋고 뭐 다우 지수 S&P 500에도 막 새로운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9% 올라갔고 일자리도 좋고 이럴 때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규모가 다른 나라도 다 도미노 현상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아주 중요하게 커버 스토리로 다뤘는데요. 복합적인 시그널이다. 경제 성장은 슬로우하긴 하지만 성장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번에 거품이 터졌을 때 왜 그 주택 때문에 막 이상한 파생 상품도 나왔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융자를 해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시절에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해놓은 규제 때문에 또 터졌던 경험 때문에 이상한 모기지 주는 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 않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주택 사려고 할 때 크레딧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서 뭐 지나친 뭐 그런 이상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안전하다. 또 인플레이션도 낮은 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끝이 있다. 끝이라고 할 때 경기 불황이 보통 주택 시장이 붕괴되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업계에서 뭔가가 터질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그 재정 시스템이 싼 돈을 사는 것에 너무 중독돼 있고 정치 시스템에도 중독돼 있는데 그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삶의 기준을 높이지 않는 극단적인 정치 그 시스템. 그러니까 부자만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계속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난하게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중독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투자도 덜하고 뭐 미국 혁신의 천재성도 맥이 빠지기는 하지만 미국 경기 불황 지금까지 쭉 보면 원인의 3분의 1은 오일 값이 올라간다던가 앞서 말씀드린 뭐 업계의 슬럼프라든가 주택 시장의 붕괴라든가 그런 것 때문인데 주택이나 주식이나 은행은 지난번에 붕괴되고 나서 안전장치를 해놨으니까 조금 나은데 인플레이션도 지금 낮잖아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도 뭔가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애플 같은 회사가 중국에서 다 나와버려야 된다면 미국이 하고 있는 무역전쟁 이런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GDP의 250%나 된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자가 오르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워싱턴의 이 경제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한 것, 또 연방준비의장을 계속 비난하는 것, 그러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합니다. 정부의 지출을 그럼 왜 승인을 해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예산 적자 나고 해서 이런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때문에 그 위험하게도 경기 불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의 도쿄에서의 미팅은 별 성과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측에서 유엔이 우리가 과연 일본에서 수입한 그 화학물질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데 썼다고 일본이 주장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엔이 조사를 해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다 옳다에 대한 판단을 내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에 그런 물질을 보내지 않았으면 일본은 사과해야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그 규제요. 수출 규제를 없애라. WTO에는 불만을 접수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지금 미국의 많은 언론도 보도를 하면서 61%의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67%는 기꺼이 일본 상품 보이콧하겠다는 한국의 정서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것을 58% 지지하고 24%는 반대를 한다는 건데 뭐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7월 21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물론 선거에서 이게 탑 이슈는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 때문에 뭐 징용 판결 내렸다 등등 해서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한다. 한국이 아주 필요한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이게 탑 이슈는 아니고 연금이라든가 세금 인상안이 탑 이슈지만 어쨌든 아베 신조로서는 극우 측에는 이렇게 내가 한국에 강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없애라 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그 국가의 최고 수반임을 헤드 오브 스테이트임을 이제 발표를 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러려면 다른 국가와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군 통수권자여야지 되고 물론 실제적으로는 통수권자였지만 그런 곳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미 베리가 그쪽으로 다가왔다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 텔레비전에서 갈 데가 없어요. 대피를 하려고 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어디든 찾아보시고 대피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목소리로 남아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